보고. 네. 이건 해야 되는데. 해? 그러면은, 5번째 강의 요거는, 논문을 어떻게 플래닝을 하고, 또 그 플랜에 맞춰서 어떻게 그림까지 그리느냐를 일단 얘기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논문을 쓰기 전에 뭘 판단해야 되냐면, 지금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이게 논문으로 될 만한 내용인지, 이걸 판단해야 되고, 이건 대체로 지도교수가 하는 거죠. 예, 지도교수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논문으로 정리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저널에 적합한지도 지도교수가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논문, 이 결과의 내용,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이 어느 만큼의 흥미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볼지, 중요도, 그 다음에 어떤 독자들한테 이것을 보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도교수가 이걸 어떤 저널에 냅시다. 이렇게 정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얼만큼 그 커버리지가 있는 저널, 임팩트 팩터가 높은, 그런 저널로 갈 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독자들이 이거에 관심을 가질지, 또 얼만큼 또 중요한지, 인트레스트의 부분, 또 임포턴스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어떤 저널을 낼지를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널, 논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제가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짧은 논문, 긴 논문, 리뷰, 프로시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할지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짧은 논문으로 정리해서 레터로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가지고 레귤러 아티클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리뷰를 하자. 이런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논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논문 쓰는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개 프로젝트로 보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완성할 것인지 논문 쓰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플랜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늘어져가지고 한 달 걸릴게, 2달이 되고 두 달 걸릴게, 6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 구상하고 그림 그리고 라이팅하고 커렉션 할 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쓸 건지, 그리고 여기에 시간을 얼만큼 쓰고 여기에 시간을 얼만큼 쓰고 여기에 시간을 얼만큼 쓰고 여기에 시간을 얼만큼, 그 세부적인 시간 분할을 해놔야 내가 어느 부분에서 늘어지고 있다. 내가 계획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달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내가 2주 잡았는데 지금 이거에서 4주가 걸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시간 플래닝만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그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이를 정하라고 했으니까 논문의 형태를 봐야 되는데 레터라는 게 있고 rapid communication 이런 것도 있고 brief report 이런 것들이 다 길이가 좀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regular article 이거는 길이에 제한이 없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데에 대한 커멘트들이 있겠고, 리뷰는 여기다 제가 적지 않았고, 프로시딩스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연구실에서는 프로시딩스를 안 냅니다. 내가 프로시딩스를 안 낸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지구상에서 없어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시딩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내가 조교수 초기에 또는 박사과정 때 프로시딩스를 낸 적이 있어요. 2-3편. 그리고 나서 한 4-5년 뒤에 그 논문이 얼만큼 인용됐는지, 프로시딩스라는 건 뭐냐면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된 내용을 논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학회 발표만을 위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논문을 내고 학회 발표에 가서 논문 낸 거하고 유사한 내용들을 발표하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학회에서 프로시딩스를 내라고 해서 이제 해서 내게 되면은 내가 쓴 논문, 어떤 논문과 상당히 많이 중복된 게 나가게 되고, 듀플리케이트 일부. 그 다음에 나중에 얼마큼 인용됐는지를 봤더니 한 5-6년 지나서 봤더니 인용수가 0.101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한 명이나 2명이 보는, 또는 1명도 안 보는 출판물을 프로시딩스라는 이름으로 학회에서 그 한 학회를 하면서 수백 편을 내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논문 수는 늘어나겠지만, 이건
제끼고 갑시다. 지난 20년 동안 되지 않았어요. 계획을 세웁시다. 우선 처음에 무엇을 하냐?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자. 라고 하면 우선 시놉시스라는 걸 써야 됩니다. 논문의 요약이에요. 자기 결과의 요약. 내가 논문에 쓰고 싶은 이 부분의 결과의 요약. 이거는 보통 제가 한 센텐스 4개 정도면 충분해요. 1번, 2번, 3번, 4번. 뭐뭐를 했다. 뭐뭐를 발견했다. 뭐뭐를 발견했다. 그 결과는 왜 중요하다. 1. 또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 등등. 어쨌든 결과를 그냥 또는 결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시놉시스를 딱 써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이 논문에 쓰고자 하는 핵심 내용 1, 2, 3, 4 이렇게 딱 정리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보통 제가 이렇게 써요. 내가 누구 학생한테, 예를 들면 오은석 학생한테 논문 이런 주제에 논문 쓰자라고 얘기했으면 디스커션에서 이런 내용으로 쓰면 되겠지? 라고 했으면 내가 내 노트에 논문, 오은석 논문 2번, 시놉시스 1, 2, 3, 4 이렇게 써져 있게 돼요. 그걸 써놓고 시작을 해야 이제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한 길로 쭉 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뒤에 가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플랜을 만들어요. 플랜은 보통 뭐부터 만드냐면 피겨 플랜부터 만듭니다. 시놉시스 다음에 해야 될 게 이거예요. 피겨 플랜.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자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고 1번 그림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자, STM 이미지를 넣고 싶은 건데 와이드 스캔 STM 이미지를 넣고 여기서 확대한 이 부분 확대를 하나, 둘, 셋, 4개 넣자. 필드 스테이트, 엠프티 스테이트 이렇게 넣자. 자, 2번은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한 어떤 결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서 넣자. 그리고 3번은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이게 피겨 플랜이에요. 피겨에 대한 마스터 플랜. 그래서 이거를 과거에 07년이라서 벌써 거의 10몇 년 전인데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학생한테 로우 데이터를 다 정리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정리해서 분석을 한 결과하고 해서 PPT 파일로 보내라 이렇게 제가 받게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따가지고 이 부분 따고 저 부분 따고 편집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쭉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물론 완전히 그림을 그린 건 아니지만 가상의 그림의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해서 디스커션해서 이렇게 그립시다 해서 이걸 학생하고 얘기해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그리자 해서 가져온 거를 이렇게 다시 또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파이널 그림이 나오겠죠. 이렇게 간다. 그래서 논문 작성법은 사실 그림부터 시작하게 되는 건데 시놉시스가 만들었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피겨 플랜을 가지고 그림을 가는데 그림이라는 거는 각각의 그림이라는 게 뭐부터 아까 정했냐면 사실은 요거 레이아웃 그림의 데이터를 어떻게 배치하자라는 그 레이아웃 그 그림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자라고 정한 거고 그 데이터를 그러면 이 안에다가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야 제일 잘 표현이 되는가 하는 그 레이아웃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라인 드로잉으로 이렇게 줄을 2개를 데이터를 여기다 이런 데이터를 2개를 하나는 실선 하나는 점선으로 집어넣자 이렇게만 해도 이 레이아웃이 여러 개의 레이아웃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 실선하고 이걸 어떤 선으로 쓰고 이걸 어떤 선으로 쓸 건지 색깔을 어떻게 할 건지 얘를 간단한 설명 지칭하는 이 것들을 여기다 배치할 건지 여기다 배치할 건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선 2개 들어가는 그림만 해도 가능한 레이아웃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훨씬 더 복잡한 양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논문을 쓴다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3개가 들어가고 라인 플롯이 3개가 들어간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냐 하는 그 레이아웃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레이아웃을 찾아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레이아웃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그림에 대한 무한정 많은 디테일이 이제 쭉 나오게 돼요. 자, 전체를 박스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 처음에
가로하고 세로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해야 되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요 틱 마크들,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드를 어떻게 할 건지, X축하고 Y축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또 유닛을 어떻게 써야 할 건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라인이 들어가는데 각각의 라인은 어떤 굵기로 쓸 건지, 점선을 쓸 건지, 시선을 쓸 건지, 그 다음에 레터링이 쭉 들어가게 되는데 각 레터링은 어떤 폰트를 쓸 건지, 또 어떤 사이즈를 쓸 건지, 심볼이 여러 개 들어가는데 어떤 심볼들을 어떤 크기로 구사할 건지, 어떤 색깔로 구사할 건지, 또 컬러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규어 하나에 들어가는 디테일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디테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다. 두 번째, 그림을 4개 그리는데 그 4개가 다 동일한 스타일로 유지가 돼야 되죠. 이쪽 그림에서는 폰트 12 폰트를 쓰고 저쪽에서는 폰트 10 폰트를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잘 알아볼 수 있어요. 클래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클래리티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임팩트 있으면 더 좋은 거고 굉장히 좋은 임프레션을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만드는 그림들의 굉장히 중요한 실수가 이건데 그림 4개를 따로따로 그리다 보니까 다 어떤 특정한 사이즈로 그리게 되는데 논문에 출판돼서 나오는 때는 어떤 비율로 이게 이렇게 축소가 되겠죠. 축소가 돼서 논문에 들어갈 때는 어떤 특정한 사이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이즈는 뭐가 정하냐면 논문에 출판돼 있는 페이지의 폭에 의해서 정해지게 돼요. 이게 2칼럼이라고 하면 A4의 2칼럼이라고 하면 한 칼럼이 8.5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이즈로 그림을 그리든지 그 저널이 2칼럼으로 출판하는 저널이라면 무조건 8.5cm보다 더 작은 사이즈, 피겨에 여백이 들어가야 되니까 약 7점 몇 cm 정도의 7.67cm 정도의 폭으로 에디터가 다 줄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하나는 폭이 15cm를 폭으로 그렸고 하나는 10cm 폭으로 그려놨으면 그것을 싱글 칼럼용 그림으로 그렇게 그렸다면 에디터가 15cm도 8cm를 줄이고 10cm짜리 폭에 또 8cm를 줄이기 때문에 스케일링하는 비율이 달라지니까 내가 일관되게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쪽 그림에다도 폰트 10을 쓰고 이쪽에다 10을 썼는데 사이즈가 스케일링 줄어드니까 서로 다른 크기의 폰트가 그림 4개에 서로 다른 그림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논문에 들어가는 이 리듀스드 사이즈의 피규어의 크기를 생각해서 그 논문에 출판된 크기에서 똑같은 폰트 사이즈와 선의 굵기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까다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모든 그림을 그릴 때 싱글 칼럼인지 더블 칼럼 두 폭을 다 쓸 건지 또는 뭐 3칼럼짜리 저널이라면 한 칼럼, 2칼럼, 3칼럼 이렇게 그림의 폭을 처음부터 정해서 내가 한 칼럼만 쓰겠다면 한 칼럼짜리는 다 똑같은 그 너비를 갖도록 폭을 갖도록 그림을 그리고 2칼럼은 그것의 2배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야 동일한 사이즈로 축척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모르면 못하는 거고 나중에 그려놓고 보면 나올 때는 엉망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렉트로닉 포맷을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한 뭐 포스트 스크립을 원하는지 PDF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어요. 어쨌든 그림이 반이다. 근데 그림에 여러 가지 굉장한 복잡성의 그림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옛날식의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들을 사람들이 그렸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스탠다드한 한 20년 전에 그리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들은 굉장히 그러나 이 그림들이 그림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의 그림들은 물론 이건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이 당시의 그림들은 예를 들면 90년대 초반까지도 손으로 그렸어요. 손으로.
그래서 내가 아마 손으로 그림을 그린 거의 마지막 세대 텐데, 우리가 대학원 초기에까지도 그래픽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손으로 그렸단 말이죠. 이 그림을 손으로 그린 거예요. 손으로 그린 거야. 그래서 폰트가 이런 거야. 헬베티카 폰트. 이거를 로트링 펜으로, 그러니까 그 글자가 새겨져 있는 자를 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펜으로 그리고 펜으로 하고, 이거 다 손으로 하나하나. 그래서 이 정도의 그림을 하나를 그리는데, 내가 뭐 그리면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4시간. 하루에 한 그림 2개 그리면 끝났어. 4시간, 4시간. 그 중간에 또 뭐 틀리고 하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그 트레이싱 페이퍼, 기름 종이 같은 거 있죠? 트레이싱 페이퍼 위에다가 이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쫙 이렇게 제도판에다 놓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거를 출력센터에 갖다 주면, 출력센터에서 보통 학교마다 있었는데, 얘를 그 트레이싱 페이퍼를 그려준 거를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서 사진으로 찍힌 거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그릴 수 있는 것 이상의 복잡한 거를 못 그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센셜하게 넣어야 되는 것들만 딱 넣게 되고, 그래서 그게 구사할 수 있는 표현력의 한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단순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간결하고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해서 하고, 여기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데이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데이터를 했지만 다 데이터 다른 심볼로 다 했고, 다 연결 다 돼 있고, 그 각각이 마그네틱 필드 몇 가우스에서 찍었는지 다 쫙 표현이 되는 거죠. 뭐, 임의성이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계산해가지고 뭐 데이터 포인트 8개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린 그림이지만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개의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해서 이쪽하고 저쪽 다 갈라놨고, 얘가 이걸 지칭하고 얘가 이걸 지칭하는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고, 이것이 서로 다른 심볼로 되어 있고, 임의성이 없어요. 단순한 그림들은. 이것도 마찬가지고 원자 3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지금은 다른 컬러의 3차원적인 그런 볼로 표현하겠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걸 보면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조금 더 복잡하게 뭐 예를 들면 코어 레벨을 피팅했다 그런 거, 데이터 점으로 되어 있고, 피팅한 결과가 선으로 쭉 밑에 깔려 있고, 그 피팅한 그 컴포넌트가 쭉 S, B, C, D, S, U 이렇게 쭉 다 되어 있고, 다른 심볼로 다 표현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컬러링이 다 되어 있고, 피팅한 결과가 실험 데이터하고 뺀 거, 그 피팅이 얼만큼 정확하냐를 보여주는, 레지주라 그러는데, 레지주가 표현이 됐어요. 그죠? 얼만큼 피팅이 정확한지. 이 안에 정보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컴퓨터가 만든 거예요. 이때부터는 맥으로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90년대 중반, 90한 4, 5년부터는 이렇게 그려서. 테이블. 테이블은 지금은 태그로 하면 태그에 다 포맷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만 넣으면 다 나오니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런 컬러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2가지 컬러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예요. 완벽한 같은 데이터를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결국 거의 같은 데이터인데, 이거를 컬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요건데, 이게 이제 뭐 로컬 디펙트를 표현한 건데, 얘를 이제 핫 스케일로 2D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고, 이거를 이제
흑백으로 그레이스케일로 표현하면 이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그레이스케일은 그 점의 밀도를 그 인텐시티를 밀도로 표현한 거니까 1대1로 정확히 대응이 되는데, 이제 컬러 스케일을 넣으면 임의의 스케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얘를 다시 컬러 스케일로 입혀서 다른 컬러 스케일로 입혀가지고 그걸로 3디멘션으로 렌더링 한 게 이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 제일 좋고, 그다음 차선책으로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펄스 컬러를 쓰게 되면, 이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는 단일한 그 블랙에서부터 레드를 통해서 이제 화이트로 가는 이 그 라이트 스펙트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정량적이죠. 근데 이런 컬러 스케일들은 완전히 펄스 스케일, 이거는 정량적인 데이터는 아닌 거죠. 근데 그래서 논문에는 이거를 프리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널별로 어떤 컬러 스케일을 써라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 저널에서 요구하는 컬러 스케일, 표준 컬러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걸 쓰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표지에 쓰는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면 이런 그림을 그리겠고, 보통 이런 그림, 이거를 그리면 이걸 항상 이제 그리기를 선호하는데,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에 가면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이거를 보고 요게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상상하길 바라는 건데, 논문에서는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시간을 가지고 볼 때는 이 그림을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면 부정확하지만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전달력하고 정확도하고 경중을 따져서 실어야 된다. 이것도 항상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논문에 데이터를 실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지고 꼭 항상 어딘 가서 오럴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주는 그림과 논문에 쓰는 그림 이런 걸 다 같이 그려요.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들을 플래닝 했고, 플래닝 한 거죠. 플래닝 해서 이제 드래프트 피겨를 작성을 했다. 그럼 드래프트 피겨라는 게 나온 거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그림을 지금 여기 5개를 그렸는데, 그림 5개를 아마, 그림 5개를 그렸고, 그 5개의 그림을 이제 보통 한 군데다 이렇게 다 몰아가지고 놓고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잘 일관되게 나왔는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림이 원하는 내용들을 다 갖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순서가 맞는지, 좋은 임프레션을 주는지를 자꾸 보면서 여러 가지 기준에서 보고 다시 또 그리고 원 세트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해서 드래프트 피겨 세트 1, 세트 2, 세트 3, 세트 4 이렇게 해서 쭉 여러 번 고쳐서 최종적인 완성을 하겠죠. 일정 정도 얘가 그럼 완성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피겨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노트를 제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논문을 쓰는 사람이. 그 피겨 1번에서는 뭐뭐뭐를 얘기하자. 2번에서는 뭐뭐뭐를 얘기하자. 이렇게. 그래서 각 피겨가 줘야 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시놉시스 4개 단순하게 썼지만 시놉시스 1번이 뭐 피겨 1번이고 2번이 이거고 3번이 이거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서는 한 줄씩밖에 안 썼지만 이제는 피겨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눠놨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여기다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4줄의 시놉시스로 시작해서 4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각 그림별로의 전달해줘야 되는 메시지를 다시 또 쓰게 되면은 그림별로 뭐 여기 3개, 여기 4개 이렇게 핵심 내용이 여기는 5개,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이렇게 됐으면 전체가 이제 시놉시스가 그림으로 됐고, 그림에 또 각각의 그림에 시놉시스가 생겨서 이렇게 부풀어 나갔죠. 이게 이제 논문을 쓰기 전에 준비가 끝나야 되는 이 부분.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에 달린 그림들의 서머리 쭉 달려 있어야 이제 대충 된 것이다. 그런 게 이런 식의 된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림들이 있고, 여기에는 지금 제가 많이 쓰진 않았지만 각각의 그림의 서머리들이 이제 쭉 써져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디스커션 할 거다. 이렇게 해서 뭘 봤는데 어떤 내용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자. 여기까지 만들어져야 논문에 대한 얼추 계획. 이거를 논문 구상 노트라고 부르겠습니다. 논문 구상 노트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논문에 각각의 그림에서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정해지면 그걸 이제 쓰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요약을 쓰고 나면 이 그림을 또 다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이제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그림에 뭔가 좀 처음에는 그냥 데이터만 넣었는데 그림이 이제 조금 부족해져요. 그림이 데이터만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논문을 쓸 때 내가 얘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설명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논문을 쓰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쭉 다 데이터가 표현이 됐지만 그 중에 이 부분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인디케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이 그림의 이 부분을 설명할 때 피겨 1에 B의 제일 위에 있는 이 데이터의 가운데 부분을 보라 라고 논문에 쓰는 거하고 피겨 1B에 화살표된 부분을 그냥 보시오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 같은 것들이 삽입이 돼야 되는 거죠. 결과의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그림에 이제 삽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생각해서 다 삽입해놓으면 좋고 논문을 쓰다가 보면 부족한 점이 나와서 다시 또 고치게 됩니다. 비교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 하고 라이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